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깜짝이야,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자, 이 바람이 실내에도 부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예, 저 오늘 저기 그 기업은행에 네. 저희가 그 기업은행의 유튜브에 제작 대행하는 거에 PT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또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네. 원하는 수요가 되게 많구나라는 걸 좀 느끼면서 저희 3프로 뉴스룸에서도 저희가 지금 뭐 뉴스 시간에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자, 시간이 짧으니까요. 네, 겉핥기식으로라도 뭐 어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럴 얘기들을 꽉꽉 모아서 경제 뉴스 빠지지 않게끔 네. 꼭 꼼꼼하게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쉽게, 예. 네, 최대한 듣기 쉽게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뉴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네. 오늘 좀 루머가 좀 돌아서 예. 조금 알아봤었습니다. 네. 그 태형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이다, 뭐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가지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타격이 있겠다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일단 태형건설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태형건설은 그 올해 2,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었고 그 계열사인 태형인더스트리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유동성 지원도 확실한 상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초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좀 통과가 돼서 여기서 좀 그 제도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뭐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이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는 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깜짝 놀라신 뉴스- 분들 좀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네. PF 쪽 문제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진짜 오늘 올해의 가장 뜨거웠던 테마주 중에 하나죠. 초전도체 테마주 LK99에 대해서 그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는 백서를 통해서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오히려 비저항값이 매우 큰 부도체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중앙일보가 그 LK99 개발자인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원 대표에게 전화를 좀 드렸나 본데 네. 여기서 코멘트할 게 없다. 나중에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는 정도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검증위원회는 여기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장을 밀어낸 것처럼 보인 것은 불순물 탓이다라는 의미라는 자료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쪽에서 시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교차 측정이 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단기에 검증하느라 힘들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시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좀 안타까워요. 네. 워낙 주가가 크게 변동했었을 거니까 그럴 때 좀 투자로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사실 그 증시에서는 좀 항상 있는 일이긴 합니다. 네. 이게 신기술이라는 게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뭐 돈을 벌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기업 가치보다는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에 이런 변동성이 생기고 좀 이렇게 되는데 사실 3프로 TV에서도 관련 이슈가 좀 됐을 때 초전도체 전문가분들을 좀 많이 모셨었어요. 그랬죠. 근데 꽤 많은 전문가분들은 초전도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확실하지 않은데 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 맞으면 어떡할 거냐? 맞으면 어떡할 거냐, 네. 니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좀 같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한창 많은 관심을 받을 때는 그게 사실인지 여부가 규명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이라고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나서 그리고 이게 기든 아니든 그 사실 규명되는 거는 한창 관심이 다 꺼지고 나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테마주나 아니면 이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실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그 좀 타임라인 때문에라도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그게 실제라고 밝혀질 때쯤에는 또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어질 없어져요. 때도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알고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테마주에 베팅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시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한 이슈가 생겼을 때 다양한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중국 화웨이가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공개를 했냐면요. 그 노트북을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 노트북에 5나노급 반도체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나노 반도체 들어간 반도체는 노트북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 지금 화웨이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이 시중에 공개가 된 거, 그러니까 처음 공개가 된 거는 거의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뉴스를 들고 나왔냐면 일단 제품은 공개가 됐고 그리고 그 제품 내부를 뜯어보니까 5나노급 반도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의 보도가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제품의 이름은 칭원 L4540이라고 하는 제품 이름인데요. 여기에 탑재된 5나노 기술이 적용된 기린 9006C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8월에 메이트 60 프로가 발표됐을 때 거기에는 7나노급 반도체가 탑재가 됐었잖아요.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그러면 중국이 7나노급 반도체를 정말 양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벌써 또 5나노급 그 반도체를 담은 PC가 또 발표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좀 주목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진할 어먼도 미국 장관은 또다시 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PC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메이트 60 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재확인한 말일 뿐이었었는데요. 지금 결국 뭐 메이트 60 프로의 7나노급 양산이 가능한지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5나노급마저 나오고 나니까 여전히 똑같은 의견이 계속 분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노트북용 5나노급 프로세서를 좀 미리 사놓은 걸 이번에 탑재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SMIC, 그러니까 중국의 파운드리죠. 이 중국의 파운드리에서도 그러면 7나노급에서 5나노급 정도는 양산에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모르지만 그리고 조사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LK99처럼 우리 검증위원회를 한번 띄워야 될까요? 우리가 띄우면 잘하는데. 역시 그 헤럴드 씨님이 좀 써주신 얘기 중에 뭐 네. 100개 만들어서 1개 성공하는 건 누구나 한다. 수율이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EUV 장비가 없으면 더블 패터닝으로 이제 5나노를 만들어야 될 건데 네. 그러면 수율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이 5나노, 7나노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중국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다음 보겠습니다. 뉴스는 그 HMM의 어떤 매각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그냥 그 뉴스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HMM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대충 하림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논란이 되고 있냐면 거기에 전환사채가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죠. 그게 하림 쪽에서 그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거를 좀 뒤로 미뤄달라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인 우리가 사면 그걸 밀어주세요. 이겁니까? 그러니까 주식 전환을 좀 미뤄달라라는 네. 얘기인데, 그게 주식 전환을 미루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배당을 할 때 네. 그게 채권 형식으로 있을 때는 배당을 안 줘도 안 됩니다.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동원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는 아니 그런 조건 낼 수 있는 줄 알았으면 네. 우리가 그것만 하더라도 3년에 거의 한 2천억 넘게 되는데 네. 그러면 2,850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썼을 거 네네. 아니냐.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주식 전환을 하는 거를 가정하고 밑으로 썼는데 할인이 가격이 더 높아서 이렇게 된다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걸 하면 우리 법정 소송하겠다. 되게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해요. 네. 근데 아직 그 산업은행 쪽에서는 이거를 뭐 전환을 미루는 걸 받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원하는 거 다 쓰라 그랬지 뭐 그거 다 해준다고는 안 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M&A 딜 같은 경우는 그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로 한 다음에 나중에 바꿔주면 아니 가격 많이 써가지고 일단 따고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하림이 아니 그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네. 라는 주장을 또 일종의 논리를 만든 거죠. 이게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식을 사게 되면 한 57.8%, 57.9%를 갖게 되는데 이걸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거의 39%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경영권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는 하겠죠. 이게 아니 얘가 돈 더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다. 네. 뭐 그런 식의 명분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양쪽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모든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먼저 딱 떨어뜨려 놓고 내지는 누가 합격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합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시작부터 이게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딜의 특징이 있냐면은 네. 산업은행에서 판다는 거에 특징이 있어요. 네. 이거 정부 딜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이주호 기자한테 뭐 1,000원 싸게 준다 그럴 때 별 문제 없죠. 우리가 뭐 친하니까 1,000원 싸게 주고 싶다.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정부 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부가 네. 여기 주고 싶어서 뭐 저렇게 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수 가격이 더 낮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네.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간들이면 아니 뭐 내가 손해 보고 팔겠다는데 뭐 물론 증여나 세금 문제가 없다면 네. 그런 문제이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산업은행과 그 해진공이 매각을 하고 있는 일이라 이런 문제가 되면 사실 매각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아우 진행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HMM 딜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소식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우리 삶과 좀 직결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드 할부 결제할 때 6개월 할부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셨던 경우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 카드사에서 6개월 할부를 좀 서비스를 줄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고금리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면 일단 올해 실적 부진 때문에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혜택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이자 할부 기간을 축소하고 이른바 해자 카드라고 부르는 혜택이 많은 카드들의 그 혜택들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카드사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그 혜택을 좀 줄임으로써 그리고 좀 비용을 좀 아낌으로써 자신들의 실적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지금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신한 우리 BC카드 이 정도는 있긴 한데 이런 카드사들도 대부분 그 할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온라인 뭐 그 종합병원 이런 몇 군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고금리 때문인데요. 카드사가 사실 무이자 할부를 해줄 때는 그 할부 금액, 그러니까 이자를 카드사가 대신 내준다는 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카드사의 경우에는 예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금 조달할 때 뭐 어떻게 자금 조달할지는 이제 여신 전문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요즘에 금리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이 너무 강해진 거고 실제로 올해 카드 이용객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실적은 좋지 못했거든요. 3분기 전체 카드사의 승인 금액은 292조로 2.4%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카드사들이 이런 혜택을 줄이는 건데 사실 카드사들은 이제 가맹수수료도 정부에서 좀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좀 높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결국 카드사들이 돈을 벌려면 카드론, 대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카드론으로 대출을 그냥 받는 분들보다는 최근 뉴스 보면요. 카드론의 대환 대출이 47.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빚을 못 갚아서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것들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카드사들이 크게 이익을 증가시키기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은 카드사 혜택이 왜 이렇게 줄었지?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카드사의 업황이 안 좋고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좋은 카드와 좋은 혜택을 사용하려면 처음 나온 카드를 좀 써야 될 것 같다. 근데 옛날에 해자 카드를 안 끊고 있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혜택도 계속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님이 뭐 이런 뉴스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2차전지 관련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뭐 38조 플러스 알파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 정책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뉴스로 준비는 안 했는데 그 공급망 관련한 대책들이 좀 오늘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급망 관련해서 다양한 품목들을 챙기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요. 제가 준비했던 뉴스는 사실 구리 관련한 뉴스인데 네. 그 구리가 제가 좀 요즘에 구리 가격이 왜 오르지? 이거를 조금 의아하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닥터 쿠퍼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좋아했냐면은 그 구리는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는 그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다라는 시그널로서 닥터 쿠퍼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구리 가격 오르는 걸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중국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구리가 향후 10년간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 광산 폐쇄와 강산업체가 그 생산을 많이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상 공급량 가운데 약 60만 톤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파나마 정부가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 운영해온 그 파나마 광산 생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그 광산은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근데 파나마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반정부 시위가 좀 격화가 되면서 이 광산 면허에 대해서 좀 무효를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광산이 연간 40만 톤 정도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데 좀 차질을 빚게 됐고 그리고 영국의 다국적 광산 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도 남미에서 구리를 생산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내년 구리 생산 목표를 20만 톤을 줄이고 25년에도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초만 하더라도 국제 구리 연구 그룹에서는 내년에 46만 7톤 톤의 공급 과잉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공급 과잉이 좀 나타나는 거는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구리를 정말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으면서 구리 가격이 좀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LME의 재고량이 네. 그 많이 줄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사용량이 꽤 적다는 얘기군요. 예. 재고량이 그러니까 줄지 않는. 재고량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가 끝에 보면은 현재 3주 동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리의 생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어떤 시그널로 보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오늘 닥터 쿠퍼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닥터 쿠퍼 얘기하면 저는 쿠퍼스 생각나요. 그 맛있는 우리 장을 위한. 예, 장을 위한.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대만 선거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3일에 이제 대만의 이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만은 그 미국과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에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대만이다 보니까 대만 선거가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대만 현지 매체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통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진당 그 현재 그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민진당인데 민진당이 지지율 35.1%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당은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당인데요. 여기는 32.5% 그리고 제2야당인 민중당도 17% 이렇게 1, 2, 3위가 박빙을 겨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게 누가 그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에도 굉장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만약에 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되게 안정됩니다. 그렇죠. 반도체 공급망을 대만, 미국, 한국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실 친미 성향이 되면 또 대만의 TSMC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파운드리 산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우리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친중 성향의 그 이제 집권 여당이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쟁력으로 보면은 TSMC보다는 우리나라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국양제를 중국에선 주창하고 있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다른 국가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또 이건 약간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만 선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는 그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경쟁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거는 예측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뭐 경쟁으로 한다 그러면 뭐 TSMC가 삼성전자보다 파운드리 잘하는 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좀 그 공급망들이 좀 안정돼 있을 때 오히려 경쟁을 하기가 좋지. 너무 이렇게 자본들 많아서 하는 것들보다는 네. 우리가 또 대만 선거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뉴스는 이거 조금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옥죄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에 의회가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프롭테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이거는 야당 쪽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네. 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 등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공인중개사 등을 교란행위 명목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한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직방과 같은 플랫폼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프롭테크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뭐 프롭테크라고 불리는 그 직방을 비롯한 부동산 네. 플랫폼들 여기하고 공인중개사회들이 굉장히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거기에다 권한을 많이 실어주게 되면은 프롭테크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전세 사기가 직방 통해서 많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직방을 통해서 많이 발생했다라기보다 공인중개사들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네.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감시를 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정단체면은 해야 되고 법정단체가 아니면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의 안정성 거기에 대한 신뢰를 내가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그걸 잘 못하니까 네. 거기에 중개사를 껴서 일종의 좀 검증을 좀 해달라라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명분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예전에 타다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타다 불법 영업 논란은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인가? 오히려
뭐 프롭테크 쪽에 이거는 국토부 쪽 주장이네요. 네. 국토부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법정 단체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건 모순이다. 그 말이 맞네요. 네, 일부이긴 하지만 네. 이라는 거는 깔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도가 중개사들을 꼭 그렇게 법정 단체로 해서 권한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개별 이슈 차원에서 봐야 될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혁신에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 그러니까 혁신을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나타났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던 일종의 밥그릇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밥벌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혁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혁신의 어떤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들을 많이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려면 혁신을 계속적으로 수용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혁신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네. 여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좀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하지 마. 못해. 네. 뭐 이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골목 상권이고 누구나 네. 다 밥벌이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한쪽으로 좀 마음이 가네요. 예.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공유. 네.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 우리가 28이라고 부르는데 이 합의문 초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사실 어제가 폐막이었잖아요. 예. 그럼 어제 초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안 나오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내부 갈등이 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특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뭐 내부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어제 나왔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무엇 때문에 내부 갈등이 많았는지 보면요. 일단 이번 새 합의문 초안에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표현을 결국은 넣지 못하게 됐고요. 화석 연료로의 전환을 이번에 멘트로 넣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단계적 퇴출이라는 단어는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주요국들과 선진국들은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의 퇴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 단어인데요. 결국 이번에도 이 단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뭐 신흥국가라든지 아니면 산유국가들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국이 또 아랍에미리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전망해 보건데 내년은 또 산유국 가운데 하나인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논란이 계속 심한 이유는요. 결국 화석 연료로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산유국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걸 살펴보시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에 전 세계에 2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편을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좀 각국의 이득을 좀 챙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자라는 데 공감대를 얻기보다는 각국의 이득을 좀 더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기후변화 협약이 좀 속도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재밌는 거라 한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틴더라고 데이팅 앱 있거든요. 유명하죠. 예, 여기서 누가 제일 응답 속도가 빠르냐라고 네. 해서 전 세계를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응답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는 부산 아닙니까? 부산입니까? 예, 화끈합니다. 부산이 1등했고요. 네. 인천이 3등, 서울이 4등. 전 세계 기준입니다. 네. 한국 기준 아닙니다. 전 세계로요? 예, 많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야 우리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